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느 지역의 어떤 소식일까요? 일본으로 가보도록 일본이요. 하겠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또 일본 관광 많이들 다녀오신 분들 가셨겠죠. 많으실 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일본의 쌀 품귀 현상. 그렇게 비싸서 우리나라 관광 와서 쌀 사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다. 아, 그러니까 작년 늦여름부터 이렇게 PD님 소개해 주셨죠. 예, 그때. 일본에는 쌀이 품귀됐대. 네네. 아니 이럴 수가 뭐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아. 쌀값이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쌀 10kg이 한 포대가 한 좋은 거 해서 한 4만 원 그쵸. 조금 넘잖아요. 마트에서 적당한 거 사면 25,000원도 그렇죠. 있고. 예, 아주 좋은 건 진짜 4만 원대인데 예. 일본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쌀을 사간다. 그리고 이 한국 쌀이 수출되기 시작했어요. 아, 일본으로요. 일본으로. 예. 아무리 쌀이 부족해도 일본은 쌀에 대한 자부심으로 사는 나라라서 그렇죠. 절대 수입 안 했거든요. 그렇죠. 한국산 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이 일본 쌀 품귀 현상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원인에 대해서 누구도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쌀 품귀 현상 뭐 일본 가서 쌀값 비싸더라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네네네. 현상은 있는데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대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네. 크게 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세 가지 설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처음 국내 언론이 얘기한 건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초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봤어요. 쌀값이 폭등했다. 예, 예. 초밥을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쌀 품귀가 될 정도는 사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예. 그 논리가.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그럴듯한 논리가 됩니다. 기후위기설. 기후위기설이요? 예, 특히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뜨거운 여름이 쌀 수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게 밀려서 쌀 수확량 감소로 이어졌다. 네. 이런 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진설. 난카이 대지진이 벌어질 것 같다 하면서 하반기부터 일본 시민들이 쌀을 사재기했다. 이게 이제 지진설이고. 재난 대비용으로 집에 좀 사다 놨다. 네 번째 설이 이제 빵값 설입니다. 일본에서는 빵값이 쌀값보다 더 비싸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쌀값이 낮기 때문에 쌀을 사재기 한다. 아니 빵값은 또 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더 이상하네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안 좋지만 네. 물가로 치면 일본이 굉장히 많이 요즘 그런가요? 비판을 많이 먹고 있죠. 관광객 많이 가서 지금 관광업 흥하다고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러한 설들이 있는데 누구도 이렇게 그럴까 하면서 깨우뚱 하잖아요. 네. 들어보셔도 그냥 깨우뚱 그렇죠. 하잖아요. 네 설마 가지 이것 다섯 때문에 8달, 9달 지금. 드디어 제가 이제 일본 내 전문가의 본질적인 지적을 찾았습니다. 네. 니폰닷컴에 나온 야마시타 가지로라는 전 일본 농림수산성 고위 관료 출신입니다. 그 신뢰가 가네요, 갑자기. 예, 네. 이분은 이제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고위 관료로 일하면서 네. 유럽연합이나 미국과의 쌀 협상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이제 농업 교역통이라고 일본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분이 닉폰닷컴이라는 이제 전문가 기고 사이트에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등등 뭐 초밥설, 지진설, 뭐 빵설 등등등등 나오는데 네. 이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체 쌀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다. 갑자기 신뢰가 확 생기네요. 이분 본질이 얘기. 아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지속적인 쌀 재배 면적 감소 정책의 실패다. 일본 정부가 계속 이제 쌀 남아돈다. 일본의 식생활이 바뀌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소비량이 우리처럼. 줄어든다. 예, 이제 젊은 애들이 쌀 안 이제 쌀 안 먹는다. 먹고 빵 먹는다. 그러니까 쌀값이 폭등하기 전에 재배 면적을 이렇게 감소시켜야 된다.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거든요. 이 정책이 실패한 거다. 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기후 위기설이 이제 일본 이것 때문에 이제 쌀이 부족해졌다. 뭐 이런 설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분은 통계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벼의 작황 지수는 101이었다. 그럼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평년작이 100이거든요. 네. 101이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근데 재배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아하. 벼 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줄었다. 거다. 마찬가지로 1993년 일본에서의 쌀 부족 사태도 일본 정부는 네. 여름철 냉해를 입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재배 면적을 줄인 게 근본 원인이었다. 네. 그 당시 일본에서는 1,400만 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으나 음. 정부가 1,000만 톤으로 줄였다. 쌀 생산 계획을. 네. 근데 흉작이 와서 실제 생산량이 780만 톤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폭등이 됐다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일본이 평년같이 1,400만 톤 생산하고 네. 만약에 400만 톤이 남는다. 네. 이거를 수출했더라면은 예. 여름철 기온이 서늘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톤은 능히 자급자족하고 소비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수출할 수 있는데 일본의 쌀이 수출 경쟁력이 없는가? 어느 정도 관세하고 비교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쌀하고의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은 쌀을 지속적으로 감산하는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배 면적이 줄으면 이 초밥 사건처럼 뭐 또는 지진 사재기처럼 아주 미량의 이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도 탄력적으로 대처를 못한다. 예, 쌀이라는 게 어차피 한 번밖에 생산을 못하고 나오는 시기가 있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 비탄력적인 특성이 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의 어떤 그 변수만 오더라도 쌀값이 그냥 폭등하거나 네. 폭락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잠재력에 맞는 그런 쌀을 생산을 하고 설령 남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출을 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네네. 이런 방식을 찾는 데에서 이제 수요 공급 조절을 해야지 생산 자체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있어서 소비자 부담으로 간다. 그러니까 쌀이 좀 남는 게 낫지. 이게 좀 부족할 땐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사점이 두 가지인데 네. 우리나라 농정이 일본 따라가고 있었어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쌀 남는다. 네. 해가지고 계속 재배 면적 줄이고. 예, 그 획일적으로 이렇게 네네. 줄여서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직불제로 하자. 직불제요. 농민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독점적인 그런 생산 감소가 아니라 이 직접적인 직불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뭔가 좀 생산은 좀 자유롭게 좀 놔둬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변수가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쌀 품귀가 오니까 트럼프 관세 압력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아하. 봐봐, 니네 쌀 없잖아. 아하. 우리 쌀 쌀 써. 사라. 우리 쌀에 대해서 300% 관세 매기지 마. 니네 자동차도 우리한테 팔아야 되잖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나오는 언론을 보면 네. 자민당 정권이잖아요, 여전히. 네네. 쌀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밀리는 순간 자민당은 다음 선거에서 끝난다. 정권 교체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거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아. 그게 우리한테는 안 올까요? 아하. 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에 또 찾으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태까지 정책을 따라했으니까 잘못되는 것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죠.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